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리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3년 승강기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이 승강기 기능사 필기 이론 전체 4과목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콕콕 필요한 부분만 이제 찝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승강기 기능사 필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다산리드 승강기 기능사 필기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문 강의를 마치고 시험을 보시기 전에 이제 요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라고 하는 정리 영상이니 여러분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신 다음에 혹시 공부가 아직 안 되셨다 하시는 분은 승강기 기능사 필기 정규 이론 강의를 먼저 들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승강기 기능사 필기 이론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과목은 바로 승강기 개론입니다. 이 승강기 개론에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가 나왔었는지 좀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잘 알아둬야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빠르게 요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승강기 하게 되면은 먼저 로프냐, 이게 뭐 플런저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승강기 방식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로프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프, 그러니까 줄로 케이지를 매달아서 운행하는 거고요. 플런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압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유압식에는 뭐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런 또 형태도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승강기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4가지 저속, 중속, 고속,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초고속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각각 속도에 따라서 용도도 이렇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은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나요? 그 분류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승용, 사람만 운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화물용, 화물은 이 화물과 화물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 인화용은 화물과 그 다음에 사람을 같이 운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소형 화물용은 이 사람은 안 돼요. 반드시 작은 이 소형 화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크게 4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기계 장치들이 있는 기계실, 그리고 그리고 승강로, 그 다음에 승강장까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곳은 요 승강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 대의 조작 방식,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한 통로에 한 2대, 3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보통 우리가 군승합 자동식이나 군 관리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 전동기가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이 전동기의 출력을 계산하는 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6120 효율분의 LVS로 식을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게다가 이제 매다는 장치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로프 혹은 벨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요구되는 특성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주 로프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로프는 이 2번 이상을 꼬아서 사용해야 된다. 직경은 8mm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율도 나오게 되는데 이 2가닥일 때는 16, 이 3가닥이 넘는다면은 12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 체인식은 10 이상을 사용해야 했었죠. 어떻게 와이어로프가 꼬였을까요? 이 꼬임은 2종류가 있었어요. 이 2종류는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이 있었고요. 자, 레일의 규격은 호칭 1m당 규격, 즉 중량으로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K냐 13K냐라고 하는 것들 모두 다 1m당 우리가 중량을 나타내는 거죠. 이 표준 길이는요 5m가 되는 겁니다.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동작은 어떻게 점차 작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충 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도 있고, 그 다음에 즉시 작동형도 있게 되는데 모두 다 이렇게 조금 동작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종류로서는 FGC, FWC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속 조절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전격 속도의 얼마? 115%의 이상 속도와 다음 조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속 조절기의 종류는 롤 세이프티형, 플라이볼형, 그리고 GD, 디스크형이 있게 되죠. 이 과속 조절기 로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안전율은 일단 8 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경은 6m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풀리와 피치 직경 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가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카의 벽, 바닥, 지붕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카, 그러니까 여러분이 탁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그 카는 높이가 2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게다가 완전히 무엇인가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누드형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이 공급자명, 상표, 유리의 유형 같은 정보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연 재료로 만들어야 되겠죠. 도어는 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승용과 인화용은 반드시 한 카에 한 개의 도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용이나 이 자동차용은 한 카에 두 개의 도어를 설치하게 되죠. 만약에 두 개의 도어가 엘리베이터에 있는 경우에, 앞뒤로 있는 경우도 있죠. 동시에 열려서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출구, 비상 상황에서 열어서 이 사람을 구출하는 통로가 바로 구출구가 되는 건데요. 이 구출구는 항상 카 밖에서 열리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이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가 바로 0.4, 0.5m가 되는 거고요. 이 카 내부 방향 안쪽으로는 열리지 않아야 되고 바깥쪽으로만 열려야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균형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을 바로 우리가 균형추라고 하게 되는데요. 균형추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카의 자체 하중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정격, 적재량에다가 오버밸런스를 곱하게 된 것을 더하게 되면 됩니다. 균형 로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종의 체인 같은 것을 우리가 균형 추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균형 로프는 왜 사용을 하게 되느냐? 이 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에 따라서 이 균형 추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게 되는데 그 길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 로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프가 서로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장치도 있게 되는 거죠. 승강기에 있는 문 그냥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로 되어 있죠. 카 도어와 승강장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로라고 하는 것은 이 카가 오르고 내리는 그 통로를 말하고 있죠. 다음에는 출입구입니다. 카 출입구에는 반드시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출입구에 대한 규정에는 두 개 이상의 문이 동시에 열려서 통로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 사이가 35mm 이하로 아주 좁아야 됩니다. 카 문턱 끝과 승강로 벽과의 간격은 0.15m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와 같은 것이 있는 기계실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계실에 대한 일반 사항이 바로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기계실은 첫 번째, 엘리베이터의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실에 필요로 하는 하중과 힘에 견디도록 이 구조적인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출입문도 어느 정도 좀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 장치가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입문 폭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기계실 높이에 대한 것도 여기 있어요. 유효 높이로 해서 2.1m 이상 충분하게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회전 부품이 있다면 회전 부품 위로 수직거리가 30cm 즉 0.3m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기계실의 온도, 이 기계가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적의 온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온도가 바로 5도에서 우리가 40도 사이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은 조도도 중요하겠죠. 기계장치들을 우리가 유지, 보수, 관리, 교체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기계실의 조도는 200루스 이상을 해야 되고요. 양중 지지대 또는 고리, 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그런 고리가 반드시 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정전등, 우리가 주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상 조명이 동작해야 되겠죠. 이때 1m 떨어진 수직 면상에서 5, 6수 이상으로 반드시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 전력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압 승강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유압 승강기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직접, 간접, 그 다음에 팬터그라프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각각 중요한 요 포인트들이 있게 돼요. 첫 번째, 직접 엘리베이터는 비상정시 장치가 일단 없어도 됩니다. 직접 유압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하지만 간접은 로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팬터그라프식은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밸브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3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안전, 체크, 그 다음에 스탑 밸브가 있게 되는데 이 조금씩 특성이 다르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체크 밸브 같은 거 많이 나오게 되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바로 키워드가 됩니다.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특성 한번 볼까요?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무빙워크,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일단 경사도부터 다르게 되죠. 엘리베이터는 30도 이하에서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빙워크는 12도 이하에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속도도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같은데 경사도에 따라서만 다르게 됩니다. 이 에스컬레이터의 정지 거리가 공칭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우리가 덤웨이터 이런 말도 썼었어요. 음식점에서 이 물건을 위층이라든지 아래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장치들을 말하죠. 반드시 사람은 출입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전격 하중은 300kg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전격 속도도 1m/s, 그러니까 초당 1m 이하여야 합니다. 바닥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천장 높이가 1.2m 이하로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승강기 개론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셨다면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어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고요?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셔서 자료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도움될 만한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과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할 때 조금 이따가 뵐게요. 이제 두 번째 과목 승강기 보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승강기 보수에 대한 내용은 요 앞에서 배웠던 승강기 개론과 일부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편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 휴대용 라디오처럼 여러분이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으로 매일 이렇게 시청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일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이동하거나 운동하면서 라디오 듣듯이 이 내용을 들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과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수에서는 와이어로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이어로프에서도 꼬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했었죠. 첫 번째, 보통 꼬기가 있고 이 두 번째는 랭식 꼬기가 있게 되는데 보통 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서로 이 얽히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반대가 우리가 보통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반대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선에 대한, 아니 와이어로프에 대한 일반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직경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8mm 이상이어야 되고 단부, 끝나는 부분마다 강제 소켓의 바비트를 채운다. 클램프 고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승강기 기능사 실기를 보시게 될 때에는 와이어로프 작업이라고 해서 이 작업을 실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로프 감기문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정지하고 있을 때 한 바퀴 플러스 반 바퀴의 권의 로프가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안전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파괴 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권상용은 16, 그 다음에 세 가닥 이상일 때는 12, 로프가 있는 유압식은 12, 현수체인인 경우에는 10, 과속 조절기 로프는 8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상 도르래, 풀리, 자 이런 것들 모두 사이의 공칭 직경 비가 40 이상이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로프는 드럼의 한 겹으로만 감겨야 된다. 이 두 겹 하게 되면 로프끼리 감기면서 마모가 더 쉽게 될 수가 있겠죠. 홈에 연관된 로프의 편향각은 4도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강로, 즉 카가 오르고 내리는 그 승강로의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강로에는 모든 문이 닫혀 있더라 하더라도 바닥 위로 1m에서 50룩스 이상의 영구적인 전기 조명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정원은 한 명의 성인 기준을 몇 킬로그램으로 잡게 되냐면요, 75kg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전격 하중을 75로 나누게 되는 게 바로 정원이 되겠죠. 성인 한 명당은 75kg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카의 구조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고는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경고 문구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카 내부에는 당연히 전격 하중이랑 정원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승강기의 용도나 제조업체 같은 것들이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비상 연락망 같은 것도
포함되죠. 자, 전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회로의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SELV, PLV 혹은 이제 이렇게 전압을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가 시험 전압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다음에 FELV라든지 포함하게 되었을 때는 여기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이 되어야 되게 됩니다. 여기서 SELV, PLV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전 초저압, 보호 초저압, 그다음에 FELV는 기능 초저압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승강문의 자동 개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 닫힘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힘은 150 이하. 문이 막 닫히려고 하는데 강제로 열었을 때 이 정도 힘을 발휘하게 되면 열려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접힌문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힘은 역시 150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문의 수동 개방 어떻게 개방할 수 있을까요? 승강장 근처에서 정지했을 때 300 이하로는 우리가 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일 때는 50 이상일 때 서로 다른 카 사이의 수평 거리, 그러니까 이 승강로를 같이 쓰는 것일 때 카 사이의 수평 거리는 반드시 1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계실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개론에서도 나오게 되었지만, 자, 일단 기계실의 실온을 먼저 보겠습니다. 온도는요 4도에서 5도에서 40도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기계실에서의 그 높이는 얼마큼이 됐었나요? 2.1m가 됐었죠. 회전 부품이 있게 된다면 그 구동품 위로 우리가 30c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기계실 안에는 반드시 전기적인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1개 이상 조금 설치를 하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도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200룩스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실로 가는 그 통로가 있다면 이 통로의 폭은 0.5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계가 만약에 벽과 달라붙어 있다면 30cm 이상 이격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대, 이 천장의 지지대 같은 것을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출입문은 0.7m 이상의 폭과 그 다음에 높이 1.8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계실 문은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이 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기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밖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로프식 승강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크게 2가지, 도어 록이랑 그 다음에 도어 스위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상 정지 스위치라고 하는 동력 차단 장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정원을 초과했을 때, 쪽 부하가 많이 있을 때 동작하는 것은 우리가 과부하 경보 장치죠. 이 전격하 중에 10%를 초과하기 전에 반드시 검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컬레이터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일반적으로 경사도는 30도 이하가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조금 낮다면, 그러니까 속도가 우리가 0.5m/s 이하이고 그 다음에 높이도 6m 이하라고 하면 조금 봐주죠. 이때는 35도까지도 봐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층 폭은 0.58에서 1.11m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무빙워크가 6도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1.65m 이하가 돼도 괜찮습니다. 이 공층 속도는 공층 전압이나 주파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넘게 되면 안 되고요. 손잡이와 디딤판, 즉 발판과 손잡이는 속도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 차이는 0에서 2%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층 속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죠. 또 무빙 워크도 또 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구동 부품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동부와 비상 스위치 같은 것, 비상정지 스위치 섰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구동기 공간의 조명, 이 작업 공간은 200룩스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통로는 50룩스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승강기 보수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제동부하 결정은 공층 폭에 따라서 디딤판과 그 다음에 제동부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무게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에스컬레이터의 정지 거리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공층 속도에 따라서 정지 거리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게 되죠. 다음에 무빙워크의 제동 부하도 있습니다. 공층 폭에 따라서 0.4 길이당 제동 부하가 이렇게 결정될 수 있고요. 무빙워크의 정지 거리도 역시 속도에 따라서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승강기 보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아보셨는데요. 다음에 이제 3번째 과목에서는 기계와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기초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승강기 보수 설명을 마쳤고 잠깐 쉬었다가 저는 이제 전기, 기계, 기초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기능사 이제 3번째 과목입니다. 기계, 전기,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이 부분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프실 수 있지만 괜찮아요. 공부하셨잖아요, 저랑 같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이제 하중 로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중이 뭐죠?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외부적인 힘을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게 되죠.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크게 5가지로 한번 나눠보게 되죠. 처음에 인장하중, 인장하중이 뭐죠? 재료의 축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인장하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하중, 압축하중은 뭐죠? 재료를 이제 누르는 하중을 압축하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단하중, 전단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종방향으로 돼서 마치 자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휨하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틀림 하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계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하중을 크게 승강기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탄성이 무엇이냐, 원래대로 오려고 하는 성질, 그 다음에 허용 응력, 사용 응력, 이런 것들을 또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힘 우리가 쭉 설명을 하게 된다면 탄성 한도가 제일 높고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사용 응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탄성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장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거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지지보가 사용되는데 이 지지보의 강도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지보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지지보의 적재 하중을 계산하는 건데 이때 권상기, 구동기 여러 가지를 다 더한 것 플러스 로프와 로프에 작용하는 하중의 2배를 곱한 것을 더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크기구가 이렇게 만약에 회전하게 되려면은 반드시 4개 이상이 있어야 돼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활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르래가 되는 거죠. 정활차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만 바꾸게 되고요. 동활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반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복활차는 정활차와 동활차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 있는 것이 일종의 고정도르래, 밑에 있는 것이 움직도르래가 되는데 이 복활차는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를 합치게 된 겁니다. 기어 2의 크기 표시 방법도 있습니다. 모듈, 원주 피치, 지름 피치 한 번씩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기계적인 구조를 상재의 물체 상태를 알려면은 측정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측정기는 정밀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버니어 캘리퍼스, 하이트 게이지, 높이를 재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 밀리미터, 0.01mm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DC와 AC를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AC와 DC를 같이 잴 수 있는 것들도 있게 되죠. 일단 DC 전용으로는 가동 코일과 가동 자침, 전해형이 있고 AC에서는 우리가 유도, 진동, 정류형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요. 이 2개 다 쓸 수 있는 것은 이 전류력계라든지 가동 철팬형, 열전형, 그 다음에 이 정전형들도 있게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원자핵의 구속력을 쉽게 이탈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자가 바로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 되는 건데 저항에도 종류가 있죠. 어떻게? 절연 저항, 이제 누설 전류분의 가압 전압, 그러니까 새는 전기가 얼마큼 되느냐, 그 크기가 클수록 반드시 이 누설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좋죠. 다음에 접촉저항, 이 전선과 전선이 만나거나 전선 기구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런 접촉식 우리가 저항을 접촉저항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전기가 잘 흘러야 좋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는 작을수록 더 좋게 됩니다. 다음에는 고유저항이 있게 되죠. 이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고, 자, 이것은 바로 도체냐 부도체냐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전기식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류 I는 R분의 V, 저항 R은 I분의 V, V는 IR, 이렇게 해서 오음의 법칙을 맨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항이 직렬로 돼 있냐, 그 다음에 병렬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직렬일 때는 저항을 다 더하면 되는 거고 병렬일 때는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항이 2개 있을 때는 합분의 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이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다면 직렬을 먼저 계산하고 병렬을 같이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력도 있게 되는데요. 전력 P는 T분의 W, 즉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 즉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되는데 이 W는 V 곱하기 Q이기 때문에 어찌저찌 계산해 보니까 이 결국 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었다. 그리고 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되는 것이죠. 이 전력은 이렇게 또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 VI인데 I 대신에 R분의 V를 넣고 V 대신에 IR을 넣게 되면은 R분의 V제곱 또는 I제곱 R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율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하와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10배의 배율로 높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하와
직렬로 9배, 부하의 9배짜리 저항을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줄의 법칙,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열이 많이 난다. 그 무슨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느냐? 바로 줄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거는 바로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쿨롱의 법칙은 4파이 엡실론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Q2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바로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콘덴서의 정전 용량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극판의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넓은 극판을 사용하면 돼요. 두 번째, 극판의 간격을 좁히면 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게 돼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더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극판 사이의 유전율, 즉 비유전율이 더 큰 물질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더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저항의 직병렬 접속처럼 콘덴서도 우리가 직병렬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콘덴서의 직병렬은 저항의 직병렬과 반대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즉 콘덴서의 직렬 접속은 합분의 곱 2개일 때 계산을 할 수 있고, 콘덴서가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콘덴서는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전기가 자기로 만들어지고 자기가 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전자유도작용에서 보는 것인데요. 전자유도작용, 이 자속의 변화로 도체의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발전의 원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전자유도가 됩니다.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자유도 때문에 만들어진 전압을 유도기전력, 그렇게 만들어진 전류는 유도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덕턴스, 얼마나 잘 유도하느냐, 유도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자체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은 W는 2분의 1 Li 제곱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어는 피드백 제어가 있게 되는데, 피드백 제어는 계속 다시 현재의 값을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값과 현재의 값을 계속 비교하죠.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그렇죠. 현재의 온도와 목표 온도를 계속 비교해서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AND, O와 NOT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적절히 조합하게 된다면 NAND, 그 다음에 NOR, XOR, 그 다음에 XNOR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 승강기는 보통 지금의 경우에는 속도 제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어가 반도체 소자들을 워낙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도체에 대한 지식도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뀌는 이런 정류 회로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제너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 다이오드 중에서도 정전압 회로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다이약이라고 하는 거, SCR이라고 하는 거 있게 되고요. 서미스터라고 하는 거,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베리스터라고 하는 거 있죠. 서지 전압에 대해서 큰 전압이 순간적으로 전원 회로에 들어오게 될 때, 자, 그것을 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IC, 뭐 여러 가지들 반도체 소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직류 발전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요소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계자, 두 번째는 전기자, 세 번째는 정류자가 됩니다. 이 계자는 자기장을 만드는 부분, 즉 자석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기자는 그 자석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정류자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 방지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기적 중성점을 이동시키는 거, 보극 설치하게 되는 거, 보상건선을 설치하게 되는 것 있고요. 속도 제어로는 우리가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가,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세우는 방법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제동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제동법은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회생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전원을 끊고 돌아가는 동력을 가지고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우리가 회생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동하느냐, 즉 전격이냐 무부하이냐에 따라서 속도의 크기 변화를 우리가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죠. 이 속도 변동률이 작은 것이 우리가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속도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인 경우에는 0.975 n분의 p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기속도는 유도전동기에 있어서의 속도죠. P분의 120F, P는 극수고 F는 주파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얼마인가요?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더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전기로 동작할 때 슬립은 0보다는 작게 되는, 즉 음수가 되고요. 제동기일 때는 슬립이 1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 단상 유도전동기는 보통 혼자서 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가 기동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기동법에는 토크의 크고 작은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쉐이딩 코일형은 정역 운전을 할 수가 없다는 특징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출력은 단상일 때는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가는데 삼상일 때는 P는 루트 3이 들어가는 거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계 전기 기초 이론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어떤 과목 남았습니까? 맞아요. 네 번째 안전관리 남게 됐죠? 잠깐 쉬었다가 안전관리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안전관리 과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네. 자, 이상 발견할 때의 조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승강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안전 관련된 점검을 하다가 이상해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가 이상한지 먼저 상황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번째, 이제 긴급 조치를 해야 되겠죠.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용 중지를 하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뭐 정지시키던, 아니면 팻말 같은 것을 놓던, 뭐 이렇게 일단 긴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근본 원인을 규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상을 발견했을 때와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뭔가 이제 큰 일이 터진 거죠.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설비의 운전을 중지해야 되죠. 자, 정지, 기계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피해자를 구출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피해자가 갇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에 끼었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를 먼저 구출하고 그 다음에 구출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먼저 해야 되고, 역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2차 재해 확산 방지, 혹시 뭐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이격을 한다든지 거리를 둔다든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자도 역시 안전한 곳에 대피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재해 원인 조사에 따라서 현장 보존을 노력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의 목적은 뭘까요? 막 누구를 책임지우고 혼내고 막 어떻게 막 소명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과, 이 원인을 좀 규명해서 예방 자료를 수집하자라고 하는데 재조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재해 원인 분석 방법으로는 개별 분석과 통계적 분석이 있습니다. 개별 분석은 일종의 사례 연구가 되는 거죠.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특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쭉 원인부터 이렇게 풀어가는 거고, 통계 분석은 보통 이제 어느 장치에서 100개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면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것을 이제 통계적 수치로 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분석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질적, 양적 분석 이렇게도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 재해 조사 방법은요, 일단 재해 발생 직후에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집도 해야 되겠죠. 재해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적과 물적 원인으로 나누게 된다면, 인적은 주로 우리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물적은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부적당하게 장치를 운전하는 것, 그 다음에 허가 없이 운전하게 되는 것.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요, 장비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지나친 소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직접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첫 번째, 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이 부족한 상황, 우리가 무지, 경시, 그 다음에 미숙, 미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부족한 경험이나 지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첫 번째가 이제 교육적 원인이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뭐 잘 안 보여요. 몸이 좀 피곤해요. 그 다음에 난청이 있어요. 뭐 생맹이나 색약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신체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신적인 원인이 있어요. 좀 착각했어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착각하고, 조작과 기동 정지를 좀 잘못 눌렀다.
어떤 좀 실수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정신적인 원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원인, 이 관리적인 거는 이 조직 체계상, 매뉴얼상, 뭐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원인도 역시 있게 되는 거죠. 안전 점검을 그러면 잘해서 이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안전 점검을 그래서 이 불안전한 요건이나 결함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 기계가 본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게 되는 것, 합리적인 생산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전 점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안전 점검을 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상 점검은 매일 기계 설비를 가동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 점검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자나 아니면 특정한 이유 때문에 기능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 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기 점검도 있게 되는 거죠.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일정한 시설이나 아니면은 건물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정기 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이 경영자나 관리 감독자가 우리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임시 점검이 있게 되죠. 정기 점검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 오기 전에 우리가 일부러 검사하는 것을 임시점검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검사해야 될까요? 횟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승강기 해야 되고요. 6개월에 1회 이상 보일러 압력용기, 양중기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장치들,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서는 반드시 이런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악천 후에는 우리가 좀 금지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시설하는, 공사하는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악천 후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다리가 있죠. 이동식 사다리, 움직이면서 쓰는 사다리, 이런 것들은 견고한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식 같은 거 없어야 된다. 손상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폭은 3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부에 미끄럼 반지 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사다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낙상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끄러지는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안전모의 착용 대상 사업장이 있게 되죠. 반드시 2m 이상의 고소,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낙하의 작업, 그 다음에 비계의 해체 조립 작업, 그 다음에 차량계 운반 작업들 모두 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됩니다. 안전모는 어떤 재료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당연히 부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피부에 해가 없어야 되겠죠.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내열이나 내한성, 내수성 같은 이런 특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체의 표면은 밝고 선명한 색채로 해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관련된 산업안전, 이 안전관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서 사용의 범위와 목적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요, 이 표시사항으로서 방수나 정지나 아니면 금지 같은 것을 표시할 때, 그래서 뭐 긴급정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색 같은 것으로 표기하게 되고요. 황적색은 또 위험신호, 그 다음에 황색, 노란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녹색은 보통 우리가 안전을 안내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진행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구급구호 같은 데 쓰이게 되는 거고요. 청색, 파란색은 좀 조심해라, 아니면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좀 지시할 때. 그 다음에 백색은 통로라든지 정리정돈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적자색은 방사능을 표시하는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승강기 기능사 필기 4개의 과목에 대해서 모두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4개의 내용을 짧게 이야기한 거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학습하고 싶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론을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아마 이 총 정리한 내용 금방 다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무튼 시험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께 좋은 필기시험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실기도 다산에듀와 함께 해주셔야 되죠. 이 다산에듀에서는 여러분 동영상 강의도 잘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의 학원을 이용하시게 되면 또 승강기 기능사 실기도 한 번에 쉽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산에듀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